그날 밤 한 사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다. 그 위로 한 마리 누렁개가 온몸으로 사내를 덮고 있었다. 굶주린 들깨무리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자 누렁개는 굶주려 달려드는 들깨무리를 향해 밤새도록 포효했다. 소쿨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눈보라가 경상도 땅 봉화산골을 집어삼키던 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 밤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걸 누구나 알았다. 하여 그 밤 아무도 박덕수라는 사내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몰랐다. 그가 거기서 쓰러졌다는 것도. 덕수는 원래 이 마을에서 살림이 꽤 찰지다는 소리를 들었다. 논 내맞이기에 밭대기가 약간 소 한 마리, 그리고 처마 밑에 항아리가 줄지어 서 있던 집. 그것이 무너진 것은 한꺼번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우선 새해 연속 흉년이 계속됐다. 군역 대신 내야 하는 세금에 쫓겨. 논은 팔리고 소는 빼앗기고 집은 허물어졌다. 돌림병까지 돌아 아이가 열병으로 먼저 갔고 아내는 아이를 따라가듯 열흘 후에 죽었다. 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손이 가벼워지는 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죽음이란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아이와 아내가 세상을 버린 후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아있는 존재였다. 남은 것은 빈집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누렁개 한 마리였다. 걔는 아내가 죽던 해 가을 어느 날 마당에 와서 앉았다. 내쫓아도 이튿날 다시 와 있었다. 덕수는 이름을 짓기가 싫어 한동안 그냥 야 혹은 이놈이라 불렀다. 그러다 어느 저녁 밥상 앞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복이나 좀 받아야지. 이 집이. 그날부터 걔 이름은 복길이가 되었다. 마지막 남은 쌀이 바닥을 보인 것은 한겨울이 깊어질 무렵이었다. 된장죽 한 사발을 복길이 앞에 밀어놓으면서 덕수는 말했다. 사람은 굶어도 버틴다. 하지만 너는 안 먹으면 못 산다. 복길이가 그 말의 뜻을 알 리 없었다. 그저 코를 들이밀고 먹었다. 덕수는 빈 사발을 바라보다가 자리에 누웠다.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것도 그에 들어서 처음 안 사실이었다. 닷새를 굶은 뒤 덕수는 결심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생각에 이르렀다. 결심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있을 때 택하는 것이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둘 다 굶어 죽는다. 덕수는 복길이를 산으로 보내 야생의 본능으로라도 살게 하려 했다. 그날 밤 그는 복길이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걔는 신이 난 듯 앞서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또 달리다가 돌아보았다. 덕수는 애써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했다. 눈 덮인 숲속에 이르렀을 때 덕수는 멈춰서서 말했다. 가거라. 꼬리를 흔들며 덕수의 발치를 복길이는 맴돌았다. 가라고 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덕수는 발치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던졌다. 옆으로 빗나간 돌이었지만 복길이는 놀라 세 걸음쯤 물러섰다. 덕수는 돌아서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오두막에 돌아와 문을 닫고 누웠다. 바깥은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잠이 왔다. 굶은 날 중 처음으로 눈을 감자마자 의식이 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낮고 짧은 짖음. 덕수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다시 짖는 소리.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소리는 한참 이어지다가 멎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튿날 새벽 덕수가 오두막을 나서자 복길이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새 거기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털 위에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덕수가 문을 열었을 때 복길이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덕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애원도 아니고 처량함도 반가움도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 고집스럽고 단단한 광채를 띠고 있었다. 말하자면 이런 표정이자 눈길이었다. 포기해라.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덕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빈 솥을 긁어 노른 것을 조금 끓여 복길이 앞에 놓았다. 자신은 먹지 않았다. 먹을 게 없었다. 사흘째 되던 날 덕수는 품을 팔려고 나섰다. 이 마을에는 일거리가 없으니 인근 마을까지 가볼 작정이었다. 눈길이었다. 복길이가 따라붙었다. 덕수는 쫓아내지 않았다. 한 가족이니까 같이 다닐 권리가 있었다. 적어도 덕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10리쯤 걷다가 언덕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경사가 심한 곳이었다. 굴러내리면서 바위에 옆구리를 찧었고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았다. 얼마나 구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눈 속에 얼굴이 박혔을 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추위보다 피로가 먼저 왔다. 사흘을 굶은 몸이었다.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이 느릿느릿 흘러다녔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아내 생각이 났다. 아이 생각도. 그리고 혼자 남을 복길이 생각도 났다. 희한하게도 납세를 독촉하러 왔던 관아 아전의 얼굴까지 떠올랐다. 고통 속에 의식이 흐려질 무렵 굶주린 들깨무리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고 느낀 순간 무언가 따뜻한 것이 그의 몸 위에 부드럽게 엎드렸다. 누렁이였다. 하지만 평소에 순한 누렁이가 아니었다. 복길이는 굶주려 달려드는 들깨무리를 향해 밤새도록 포효했다. 그러면서 제품으로 덕수를 쌓안고는 차가운 바람과 밤새도록 내리는 눈을 막았다. 지친 들깨들은 포기하고 떠났지만 바람은 더 거세졌고 덕수와 복길이의 몸은 점점 식어갔다. 하지만 복길이는 내려오지 않았다. 덕수의 등에 코를 묶고 짧게 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나무하러 나왔던 마을 사람이 일행을 향해 외쳤다. 여기 사람 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논 위에 쓰러진 사내와 그 위에 납작 엎드린 개였다. 이 사람 살아있다. 누군가 소리쳤고 덕수는 눈을 떴다. 몸을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의식은 있었다. 옆구리와 다리가 무지하게 아팠다. 사람들이 그를 들어 올렸다. 덕수는 반쯤 실린 채로 고개를 돌렸다. 복길이는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논 위에 그대로 몸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덕수는 바로 그 순간에 보았다. 복길이의 옆구리가 아주 조금 오르내리는 것을. 저게 그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사람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 사람이 엎드려 복길이를 살폈다. 살아있네. 가물가물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복길이는 심하게 알았다. 덕수는 마을 사람 중 어떤 이의 집에 얹혀 있었다. 다리가 부러졌고 옆구리를 크게 다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덕수는 자기보다 복길이 걱정을 먼저 했다. 그게 어떻소? 동 먹지를 않네. 죽이라도 조금 쑤어주면 어떻겠소? 당신이 먼저 먹어야지. 주인이 먹어야 같이 먹겠다는 분위기라네. 사흘째 되는 밤 복길이가 죽을 조금 핥았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살아났구나. 고맙다. 오는가 덕수의 어깨가 움직였다. 봄이 올 무렵 덕수는 다시 논에 나갔다. 아직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었지만 빈손으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복길이는 그의 곁에서 걸었다. 전처럼 앞서 달리지 않았다.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복길이는 조용해졌다. 한쪽 뒷발이 조금 불편한 듯 가끔 절룩거렸다. 덕수는 씨앗을 고르면서 생각했다. 나는 너를 버리려 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살렸다. 이것은 그가 입 밖에 낸 적 없는 말이었다. 앞으로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 같았다. 말로만 들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 대신 그는 매일 복길이에게 자기보다 먼저 밥을 주었다.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서 주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예전에 어쩌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내 입에 넣기보다는 아들에게 먼저 주듯이 그렇게 주었다. 봄이 깊어지고 논에 물이 들어찼다. 덕수는 논두렁을 절뚝이며 걸으면서 옆에서 복길이가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가 이내 사라졌다. 덕수는 그냥 절룩거리며 걸었다. 복길이도 약간 절룩거리며 걸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나 신화, 전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시집 막내가 소한테 형님 한대. 소가 글쎄 형님 소리를 들으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한대. 싸움을 그렇게 잘한대요. 천하장사를 13번인가 한 황소래요. 돈을 바가지로 긁는데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총각이 장가를 들어 우서방이 되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라 세간이라고 받은 건 가마솥 하나와 장독, 그리고 돌투성이 밭대기 하나와 철도 안 든 순놈 송아지 한 마리뿐이었다. 홀레날 처갓집 식구들이 세간을 보고 수군댔다. 소치 하나야? 달랑 하나? 밭대기라고 저 돌 좀 봐라. 돌이 농사 짓겠다. 저 송아지는 또 뭐야? 콧뚜레도 안 꿰 녀석이잖아. 울상이 된 새신랑은 새색시 눈치를 살폈다. 새색시는 그 모든 것을 못 들은 척하고 방긋 웃어 보였다. 신랑은 그 미소 하나에 모든 걱정이 다 사라졌다. 우서방이 속삭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소만 제대로 키우면 밥 굶을 일은 없을 거예요. 먹고 살 길은 산비탈을 개간해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려면 소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툭하면 큰 집 어미소에게 달려가는 송아지를 길들이는 일이 급선무였다. 우서방은 송아지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가서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소치 하나뿐이라 쇠죽을 끓이면 밥을 못 짓고 밥을 지으면 쇠죽을 못 끓이는 것이다. 사람보다 소가 먼저라 우서방은 쇠죽을 먼저 끓였다. 사람이 먹는 밥보다 송아지가 먹을 쇠죽을 먼저 끓인다고 새색시가 눈치를 하면 마당으로 나가 별을 보는 척했다. 그러면 새색시가 따라 나와서는 신랑 옆에 앉아서 같이 별을 봤다. 나란히 앉아 별을 보다가 푸웃하고 새색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저 별을 먹으면 배가 부르려나요? 그 한마디에 둘이 함께 웃었다. 가난해도 웃을 수 있으면 됐다. 송아지에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금세 엉덩짝이 떡 벌어지고 머리 꼭대기엔 뿔이 삐죽 올라왔다. 이젠 드디어 소의 길을 들일 참이었다. 냇가 모래밭에서 큰형님이 앞에서 콧뚜레를 잡고 우서방이 뒤에서 쟁기를 잡았다. 송아지는 버티고 형님은 끌고 모래는 사방으로 튀었다. 이랴, 이랴. 형님이 소리를 질렀지만 우서방은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 우서방은 대신 소한테 이렇게 말했다. 형님, 우로 가십시오. 형님, 자로 가십시오. 짜증이 난 형님이 돌아보았다.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냐? 소한테 하는 말이냐? 우서방은 진지했다. 형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형님은 멍하니 동생을 바라보다가 황소를 바라보다가 다시 동생을 바라보았다. 내 놈이 제 정신이냐? 보름쯤 지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다. 여전히 형님이 콧뚜레를 잡고 우서방이 쟁기를 잡았다. 형님, 저쪽으로 도세요. 형님, 서세요. 냇가에서 그 광경을 본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빨래하다 말고 재미난 구경을 하러 모여든 것이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우간의 막내가 소한테 형님 한대. 소가 형님 소리를 듣고 움직인대. 아이고, 세상에. 마침내 길이 다 들었다고 여긴 우서방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했다. 그런데 냇가 모래밭에서는 그렇게도 잘하던 녀석이 어떻게 된 일인지 산비탈 밭에서는 오이독경이었다. 이랴. 산골짜기 떠나갈 듯 소리쳐도 다리에서 땅으로 뿌리를 내렸는지 꼼짝도 안 했다. 형님이 올라와 쟁기를 잡고 회초리로 때리며 이랴. 하고 목이 쉬라고 외쳐도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형님은 쟁기를 땅에 내팽개치고 씩씩대며 내려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야, 이놈은 소가 아니라 돌덩어리다, 돌덩어리. 혼자 남은 우서방이 곰방대에 불을 붙이려다 문득 번쩍 다른 생각이 들었다. 쟁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앞으로 갑시다. 그 순간 소가 한 발을 내디뎠다. 우서방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형님, 왼쪽으로 도세요. 소가 그대로 돌았다. 형님, 멈추세요. 그러자 딱 멈췄다. 우서방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하고 쳤다. 아이고, 이 녀석은 형님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형님 소리에 반응하는구나. 지나가던 홍영감이 배를 잡고 웃었다. 우서방, 그럼 자네는 저 황소의 동생인가? 그날 이후 우서방의 산비탈밭은 마을 최고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꾼들 틈에는 갓난아이를 업은 안악도 있었고 담뱃대를 문 노인도 있었으며 심지어 훈장어른까지 학동 하나를 데리고 구경 왔다. 훈장이 학동에게 나지막이 일렀다. 저것이 바로 우이독경의 반대 경우이니라. 소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람이 소 마음을 알아들은 것이지. 학동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그냥 웃긴다고만 생각했다. 우서방은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는 쟁기질하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밭두렁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구경꾼들의 발길이 끊어지면 비로소 쟁기질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소를 형님이라 부르면 우리보다 서열이 높은 거 아니에요? 우서방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쟁기는 끌어주잖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형님이 맞네요. 아내의 지적에 기분이 상한 우서방이 다음 날 일부러 형님을 빼고 소에게 말했다. 어서 갑시다. 소는 미동도 안 했다. 가자. 꿈쩍도 안 했다. 야, 가자. 그 자리에 소가 드러누웠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또 몰려와 웃고 난리였다. 이젠 말도 안 듣네. 결국 우서방이 졌다. 형님, 갑시다. 그제야 소가 일어났다. 화가 난 우서방이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갔다. 하지만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다. 이 소, 그 형님 소 아니요. 그 소를 사면 나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무도 소를 사지 않았다. 한 장사꾼이 물었다. 소를 살 테니 형님이라고 안 부르게 할 수 있어? 우서방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장사꾼이 혀를 찼다. 그럼 소가 아니라 형님을 파는 셈이네. 화가 나기도 하고 내친 김에 도축장으로 갔다. 그런데 소가 그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그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서방의 손이 떨렸다. 장가올 때 받은 그 송아지,
직접 먹이고 키운 세월이 그 순간에 밀려왔다. 우서방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형님, 내가 잘못했소.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대뜸 물었다. 소 팔았어요? 우서방은 한동안 말을 못했다. 저 그게 아내는 마당에 버티고선 황소를 보더니 푹 하고 한숨을 한번 내쉬었다. 그러고는 여물통에 여물을 듬뿍 퍼담았다. 황소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며 아내가 중얼거렸다. 아주버님, 많이 드세요. 눈이 동그래져서 색시를 봤더니 색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그날 밤 우서방은 정성을 다해서 색시를 안아줬다. 그런데 어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우서방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외나무 다리에서 덩치 큰 황소와 마주쳤는데 상대 소가 으르렁거리며 밀어붙였다. 그 순간 우서방의 소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그때 우서방이 말했다. 형님, 밀어붙이세요. 형님 소가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더니 점점 상대 황소를 밀어냈다. 상대 황소는 결국 고개를 돌리고 외나무 다리에서 물러났다. 형님 소는 더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다. 우서방이 말했다. 형님, 갑시다. 형님 소는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다. 우서방이 중얼거렸다. 우리 형님 장사소였구나. 그로부터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밭에는 매년 콩을 심었고 끼니 때마다 쇠죽소태는 콩이 그득해졌으며 형님 황소의 덩치는 그야말로 산처럼 우람해졌다. 그해 가을 이웃마을 박서방이 찾아와 소싸움을 붙여보자고 했다. 박서방 소는 이 일대에서 소문난 싸움소였다. 우서방, 우리 소끼리 한번 붙여봅시다. 지는 쪽이 콩 두 가마 내기요. 우서방은 황소를 힐끗 봤다. 황소도 우서방을 힐끗 봤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소가 콧김을 팍 내뿜으며 앞발로 땅을 굴렀다. 소싸움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박서방 소가 먼저 돌진해 왔다. 우서방네 황소는 옆으로 가볍게 빠지더니 어깨로 옆구리를 밀었다. 박서방 소가 비틀거렸다. 우서방이 외쳤다. 형님,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우서방의 말을 들은 황소가 진짜로 밀어붙였다. 박서방 소가 꽁무니를 뺏고 구경꾼들이 뒤집어졌다. 박서방은 울먹이면서 콩 두 가마를 내놓았다. 그날 이후 소싸움에 만나가면 13전 13승, 형님 황소는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소싸움 대회를 열었다 하면 우서방의 형님 황소가 장사가 되었다. 형님, 옆구리를 파고드세요. 형님, 계속 밀어붙이세요. 형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소싸움 대회장에는 폭소가 터졌다. 어떤 이는 뒤로 넘어지며 웃고 어떤 이는 무릎을 치며 웃었다. 그러다가 우서방네 황소가 이기면 또 와락 함성이 터졌다. 단오에는 금송아지, 칠석에는 송아지 한 마리, 추석에는 금 20돈. 우서방은 점점 부자가 되어갔다. 어느 해 추석, 우서방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황소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았다. 새색시, 아니 이제는 아이 셋을 둔 아내가 그 옆에서 웃었다. 여보, 형님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서방은 멋쩍게 웃다가 정말로 황소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형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황소는 콧등에 잡힌 주름을 움직이며 여물을 되새겼다. 마치 아 그래 잘 됐네 하는 것 같았다. 금송아지에 황금 20돈까지 휩쓸며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된 우서방. 이제 산비탈 밭은 남부럽지 않은 옥토가 되었고 형님 황소 외양간은 웬만한 기와집 안방보다 깨끗해졌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님 황소가 쇠죽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우서방이 정중하게 형님 고소한 콩물이 왔습니다.
한사발 하시지요. 라고 해도 황소는 먼 산만 바라보며 푸푸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병이라도 났나 싶어 의원을 불러보니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걸 보니 마음의 병이요. 라는 소리만 돌아왔다. 알고 보니 사연은 이랬다. 이웃 고을 박진사 댁에 꽃분이라 불리는 아리따운 암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지난 소싸움 대회 때 응원을 온 그 암소를 보고는 형님 황소가 홀딱 반한 것이다. 우서방은 황소 형님을 장가 보내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비단수건을 목에 두르고 박진사 댁을 찾아가 당당하게 청혼했다. 천하장사 우리 형님 황소가 진사님 댁의 꽃분이를 흠모합니다. 암소를 파시든지 아니면 혼사를 치러주시지요. 박진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소싸움이나 하는 거친 황소에게 내 금지옥엽 꽃분이를 줄 순 없네. 진정 우리 꽃분이와 짝을 맺어주고 싶거든. 이번 가을 풍년제 때 열리는 수레 끌기 대회에서 우승해 보게나. 쉽지 않을 것이네. 힘만으론 안 되고 주인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법이라네. 집에 돌아온 우서방은 황소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님, 꽃분이 형수님을 모셔오려면 이번에 실력 발휘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 소리에 죽어가던 황소의 눈에 번쩍 불이 켜졌다. 그날로 황소는 쇠죽 3그릇을 뚝딱 비우고 연습에 매진했다. 가을 풍년제 당일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수레가 있었다. 다른 소들은 그 수레를 끄는 신용만 하다 앞다리가 꺾이기 일쑤였다. 드디어 형님 황소의 차례. 우서방은 평소처럼 쟁기를 잡듯 수레 뒤를 잡고는 전보다 훨씬 공손하고 간절하게 외쳤다. 형님, 저기 꽃분이 형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채통을 생각해서라도 한 걸음만 떼 주십시오. 우서방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황소는 뒷발에 힘을 빡 주더니 땅바닥에 발톱이 박힐 정도로 힘을 썼다.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았다. 아이고, 세상에 암소에게 형수님이라니. 우서방, 저러다 암소한테 절까지 하겠네. 하지만 웃음소리는 이내 함성으로 변했다. 형님 황소가 콧김을 뿜으며 무거운 수레를 마치 평지를 걷듯 끌어버린 것이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황소는 꽃분이가 있는 쪽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소리로 음메 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다. 결국 박진사는 꽃분이를 우서방내로 보냈다. 혼례날 우서방은 형님 황소의 뿔에 빨간 댕기를 메어주고 꽃분이 암소의 이마에는 연지곤지를 찍어주었다. 우서방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소 잡는 잔치가 아니라 소 장가 보내는 잔치를 벌였다. 우서방이 술상을 차려놓고 소부부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형수님, 백년해로 하시고 금송아지 술술 낳아주십시오. 그로부터 10달 뒤 우서방네 외양간에는 형님 황소를 쏙 빼닮은 튼튼한 송아지가 태어났다. 우서방은 이제 그 송아지를 보며 허허 웃었다. 자, 조카님. 숙부가 맛있는 콩죽 쏘았으니 어서 드세요. 형님 황소와 우서방에 관한 이야기는 경상도 영천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